경제를 속속들이 진단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김치형 두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이배 전 의원과 인터뷰를 새롭게 편성해가지고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박상인 교수님도 혹시 카카오톡 쓰십니까? 네, 씁니다. 네, 지난 주말 택시 잡으려고 했는데 안 돼서 좀 고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카톡을 저한테 보내신 분이 계신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을 좀 해서 그런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김윤경 기자님은요? 저는 특별한 피해는 없었고요. 네. 다른 메신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현명하시군요.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 네. 뭐 이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텔레그램 있잖아요. 네. 텔레그램에 새로 가입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서 다 알람으로 뜨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네.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네. 새로운 앱의 메신저 앱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는 거를 직접 좀 체감을 했습니다. 라인도 또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면서요. 예. 김치형 기자님은 그 주말 뉴스 사이킥 진행하시면서 카카오톡으로 네. 하진 않아서 그 피해는 없었는데요. 저도 이제 주말이고 그래서 네. 딱히 이렇게 메신저를 주고받는 것 외에는 네. 크게 큰 피해는 없었는데 예. 저도 이제 김윤경 기자님하고 비슷한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메신저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 알람이 좀 떴는데 네. 특이한 거는 카카오톡에 홍보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가입자로 떠서 이분들도 굉장히 다급하구나. 경쟁사로는 안 가고 해외 메신저를 해외 쓰는구나 메신저로.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나 봅니다. 예. 어떤 피해를? 아니 저 강의 끝나고 딱 그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이게 먹통이 돼가지고 길을 감각과 이 그 표지판에만 의존해서 네. 예, 10여 년 전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겨우겨우 오긴 왔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최이배 전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20대 국회 때 법이 통과됐었더라면 이 대란 좀 막거나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전해드렸는데 교수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번에 국감회에서 아마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네이버 또 카카오톡 그 창업자들을 정인 채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뿐만이 아니고 예. 20대 국회에서 이 법이 입법이 안 된데 책임이 있는 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현직 국회의원 그 당시에 또 어떠한 로비가 있어서 이런 의사가 결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가 뭐 다른 사람들로서 호통만 치고 본인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닦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거 정말 내로남불이다. 네. 이번 기회에 오히려 왜 국회가 해야 될 입법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저도 그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지적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란 것이 누군가가 감시하고 나중에 사후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그때 국가와 국민 대신에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이라든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뭐 발의하거나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김치형 기자님 오늘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이제 이번 사태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다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간 사후약방문 같은 느낌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놓쳤고,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해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2020년도에 저희가 논의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면 더 중요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예. 단순히 저희가 메신저 하는 걸 떠나서 앞으로 만약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 더 큰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렇다 보니까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독점과 관련돼서 얘기하시면서 마치 이게 공기업인 것처럼 카카오톡을 좀 표현을 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이고
그다음에 그 무료 서비스를 했던 카카오톡이라는 무료 서비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파생하면서 독점적인 지위까지 오른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공기업에 준하는 어떤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면 공기업이 받는 혜택을 그 기업이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하게 강요를 하려면 거기와 관련된 그 일종의 혜택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독점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는 네. 많은 사람들이 종속돼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 이게 독점의 문제라고 보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 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서비스들을 파생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의 독점이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원래의 독점의 그 정의를 보면은 특정 제품을 한 기업이 생산을 해가지고 가격 설정권을 갖고 있어서 가격이 높아질 때 소비자 후생이 문제가 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미국에서도 이제 소비자 후생이라는 것을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해서 빅테크를 규제를 하고는 있는데 이번 문제가 종속 때문에 그러니까 뭐 독점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데 네. 그 부분이 같이 부각돼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카카오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도 같이 내놔야 되겠죠. 네. 네,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플랫폼 자율 규제로 가겠다고 지금 방향을 정했어요. 근데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전통적인 산업에서의 독점과도 좀 다른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망 외부성이라든지 종속성이라든지 뭐 끼워 팔기 훨씬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에 대한 규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정말 바람직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우리가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가? 지금 보면 완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의 그 플랫폼 자율 규제라는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께서 굳이 플랫폼 이야기를 독점이라는 식으로 애둘러 하시는 것이 플랫폼 자율 규제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한 반성도 없고 바꾸지 않겠다는 고집이 아닌가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 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보면 아직까지 사업자 분류가 부가통신 서비스, 기간통신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부가통신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 사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특히 모바일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 이 망 또는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기간 통신 서비스하고 동등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자체도 디지털 경제 현재에 맞지가 않다. 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에 맞도록 네. 이 법이 좀 개정되는 이번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세 분 말씀도 그렇지만 사회 전체가 뭔가 이거 우리가 지나치게 IT 강국 이야기하면서 빠르게 한 방향으로만 달려온 거 아니야?라는 그런 그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이란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지금 뭐 음식도 거의 플랫폼 기반의 배달, 모빌리티, 택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빵 터지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IT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요? 오늘 당장 카카오들은 주가가 많이 내렸죠. 카카오 계열사들이 상장돼 있는 게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네. 상장이 돼 있거든요. 예. 대부분 5%대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만 한 2%대 하락했으니까 이런 이슈가 결코 이 회사에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큰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던 SK CNC 지금은 이제 SK CNC가 합병돼서 SK 주식회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SK 주식회사도 오늘 주가가 같이 내리는 모습인데 증권가의 분석은 브랜드에 치명적인 타격을 카카오가 있긴 했지만 금전적인 피해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소비자들한테 배상해야 될 거 이런 것들도 결국엔 나중에 구상권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SK 측에 청구를 할 테고 결국 SK 측에서 이런 부분을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SK 측은 보험을 들어놨을 텐데 그렇겠죠. 이 어떤 회사의 보험을 들었느냐 뭐 이 문제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브랜드의 타격 그다음에 카카오는 그간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그랬죠. 네, 자세한 이야기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네, 경제 프로파일링 박상인 교수,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주말에 발생했던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 나누다가 특히 카카오 기업은 안 그래도 악재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씀 김치영 기자님 하시다가 중단됐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올해 이제 카카오가 일명 쪼개기 상장이라고 그래서 계열사들 상장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그쵸. 그 하락하는 과정에 촉발을 시킨 게 임원진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에는 또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조달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이번 악재까지 터져서 주주들 입장이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네. 도리어 이제 그 회사 내부의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이슈로 서로 많이 싸우고 있었는데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조금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좀 오히려요?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또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하고 네. 좀 카카오가 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나라가 카카오 서비스 불통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지난 주말에요.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리바게트 빵을 만드는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제빵 기계 사이에 끼어서 숨졌다는 뉴스가 정말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SPC 회장 사과문을 오늘 발표했죠? 발표를 했는데 예. 늦었죠. 네. 예. 그 SPC 계열의 빵을 반죽하는 계열사예요. 네. SPL이라는 기업에서 이제 그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 락업 장치가 인터록 장치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데 자동 네. 방호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상반신이 좀 끌려 들어가면서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좀 일어났는데 네. 문제는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때는 더 황당한 것이 예. 기간제 그 협력사 직원이라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대요. 아이고.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일단 좀 우려가 되고 네.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망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노동자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한 400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네. 어떤 것들이 지금 구멍이 나고 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인 교수님, 지금 김인경 네. 기자 말씀 주셨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기엔 진통 끝에 만든 이유가 이런 억울한 또 안타까운 좀 사망이나 중상 사고를 막자는 것이었는데 네. 오히려 사고는 더 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기업과 정부 일각에서는 또 여당 일각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뭐 처벌 조항을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안타깝고요. 정말 사람 목숨보다 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거는 착취 경제고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정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이윤 추구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은 경영 혁신이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네. 소비자를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이윤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큰 폐악입니다.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법을 만들었지만 시행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죠. 일단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대통령부터 네. 부총리부터 기재부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이 되고 시행이 됐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되고 있지 않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는 사업자들도 문제지만 이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 정부 네.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사람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먼저인 정부라는 걸 좀 보여달라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늘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좀 현실에서 사람 목숨 귀히 여기는 그런 기업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중동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통치자 빈 살만 왕세자가 갑자기 방한을 취소했다고요? 네.
방안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방안 예.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한 언론에서 이 방안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양한 분석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국제관계가 좀 얽혀서 그렇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사우디가 같이 경쟁하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네. 고려해서 방안을 취소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미국하고 사우디가 요즘 약간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하고 동맹 관계로 끈끈이 묶여져 있는 한국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허. 고려해서 예. 사실은 안 왔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네. 왕세자의 방안을 좀 기다렸던 이유는 사우디가 네옴시티라고 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700조 원이 넘는 커다란 프로젝트여서 그걸 관련된 얘기를 국내에 들어와서 기업들과 좀 나눌 거고 네.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 나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이 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것들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실망감이 조금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721조 신도시 투자. 원전 2기 발주 뭐 이거 엄청나게 대형의 프로젝트로 보이는데 기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김치영 기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들이 정말 방안을 취소한 이유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외교적으로 어떤 네. 문제가 있는지 제3자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요. 그러겠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 때문에 그렇다는 건 조금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게요. 일단 일본은 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거보다 나와 있는 이유 중에서 굳이 만약에 있다면 제 생각에는 엑스포 유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우디하고 지금 부산이 경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불쾌감이 있다라든지 또는 이제 양보를 안 하면 예. 그런 네온시티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좀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더 가깝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참 이게 어려운 상황 같은데 지금 부산에서 2030 엑스포 유치 특히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네. 무료 공연을 통해서 붐을 확 일으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리야드하고 부산하고 맞서고 있는데 네. 뭐 에마뉴엘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라든지 또 뭐 시진핑 주석이 또 그 사우디를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힘을 많이 실어주는데 이게 다수결로 결정이 되니까 예. 우리나라가 조금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또 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미국하고 사우디와의 관계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은 네.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의 관계는 많이 악화가 됐는데 네. 원래는 정말 좋은 동맹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우디의 석유 산업을 미국이 발전시켜주기도 했고 네. 그랬는데 지금 최대 고객은 미국이긴 하지만은 중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또 그 사우디하고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예. 중국이 또 큰손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 관리를 또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또 미국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고 네. 우리는 그런 미국의 좀 눈치를 봐야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뭐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도 우리 못지 않을 텐데 네. 어쨌든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 사우디와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외신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77년 된 양자 간의 굳건한 동맹, 뭐 균열이 보여지고 소위 말하는 페트로달러 체제 네. 이것까지 변화될 조짐이 보인다면서요? 이제 페트로달러라고 하면 원유를 이제 달러로만 거래하겠다라는 계약이거든요. 네. 이게 1950년도에 트루먼 대통령이 사우디로 날아가서 사우디의 중건의 패권지를 유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예. 달러로만 거래하자. 그 당시 달러는 근본이제를 포기하면서 기축통화의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를 만약에 달러로만 거래하게 되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끈끈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서로 맺었던 거죠. 예.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 사실 최근이 아니고요. 미국이 갑자기 석유를 많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른바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네. 미국이 석유가 많이 나기 시작하니까
굳이 사우디가 그렇게 크게 필요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좀 소홀하게 됐고요. 예. 이란에 가서 핵 위반 뭐 이런 걸로 제재를 하던 걸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우디하고 관계가 조금 틀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문제가 터지면서 원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예. 미국이 사우디에 또 쫓아가서 증산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니 바이든 사우디- 대통령이 직접 갔었잖아요. 예, 사우디는 아니 우리를 좀 소홀히 대하다가 또 필요하니까 오네라는 생각을 좀 했을 테고 어허. 그래서 이제 틀어져 있던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네. 사우디하고 미국은 조금 약간 애매한 관계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미국 말고 자신들의 진정한 친구를 찾고 있고 그게 아.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워낙 원유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와 위안화로 거래를 한다든지 다양한 예. 방안도 할 수 있다라고 미국을 더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예. 그 미국- 러시아 예, 네. 말씀하시죠. 네, 예. 근데 그 이제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그렇지만 사실 사우디하고 미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거든요. 그리고 지금 왕세자 그 언론인 살해 사건 연루 문제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는 배경도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우디도 미국과의 동맹, 특히 군사 동맹 부분들, 네. 이란 존재도 있고 또 사우디 예멘의 반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취약합니다. 미국 무기로 다 시스템이 돼 있고, 근데 네. 그런 미국이 미국 무기 수출 같은 거를 정도 제한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극단적인 사태는 안 갈 것 같다. 이번에 그래서 국왕이 직접 나서서 네. 좀 달래는 미국을 그런 해견을 은둔하면서 잘 안 나타나는 분이신데 예. 했다는 거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사우디도 원치 않는다라는 가만히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전에 김치영 기자께서 짚어주신 혹시나 페트로달라 체제가 깨지거나 혹은 페트로 위안화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안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페트로 위안화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우디에서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원유의 25% 정도가 중국으로 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만 되더라도 일단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미국을 계속 미국의 위협이나 서방 세계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이유가 러시아는 위안화로 지금 지불하고 중국에서 석유를 사고 있잖아요. 아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페트로달러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이기는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변수가 아무래도 페트로달러의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또 통용되는 통화로서는 아무래도 아직은 달러화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네. 페트로 위안화까지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 이외 나라가 위안화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앞서 말씀 주신 네옴시티 건설이라든지 사우디와의 어떤 상당한 예상되는 경제 교류 이 부분에 영향이 끼쳐지고 네옴시티가 물 건너 갔다 이렇게까지 봐야 될 상황인가요?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습니다. 아니고요. 일단은 왕세자가 못 온다, 네. 안 올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예. 그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가까운 일본은 들른다고 했으니 일정을 조절해서 그 안에 외교적인 라인에서 해결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왕세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큰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아하. 단순히 오니까 네.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리의 기대감인데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과연 실제로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워낙 큰 그런가요? 프로젝트고 네. 사막 한가운데 무슨 오아시스 짓는 것처럼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그 도시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라는 구상까지 지금 중동에서 내놓은 상황이- 동계올림픽이요? 예. 그러니까 중동에서 동계올림픽을 그런 구상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네. 반신반의하면서 야 그렇게 큰 프로젝트면 우리가 한번 참여해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달려드는 상황이어서 네. 조금 더 지나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전혀 우리나라가 참여 못한다라는 거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상인 교수,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